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검찰 전체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일부 정치적 사건을 두고 검찰 전체를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최정훈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이 화제인데요. 6년차 평검사로 알려진 최정훈 검사는 또 검사 수가 얼마 없어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검사들이 특검 파견 또 전관 퇴직까지 하고 있어서 피해는 사건 관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악마화보다 선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글을 맺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법정에서 법관들의 말투를 고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순천지방법원, 목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소속 판사 15명이 이미 1차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았고요. 서로 다른 법정을 교차 방청하면서 상호 모니터링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검찰이나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보면 미미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검찰 스스로 개혁을 촉구하는 것, 특히 선한 개혁을 촉구하는 것, 또 법관들의 말투를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은 가장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한 개혁들이 선한 수사와 판결로도 이어질지 기대를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 라전 법정 시간에 아리셀 참사 1심 판결 내용 알아보고요. 뉴스브리핑 이슈측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10월의) 첫날 라디오 전망대 출발합니다. 우리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역 소식은 순천부터 가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시 의회에서 전남 동서부 지역 간 공공기관 불균형 배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남 동부와 서부 지역 간 미묘한 신경전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시 의회에서 이 전남도 서부권의 공공기관 집중 배치에 대한 강력한 지적과 함께 행정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해당 건의안에는 전남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동부권은 지역 내 총생산의 62%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중추 지역임에도 현재 전남도의 도청과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등 핵심 관공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중부권과 서부권에 몰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또한 전남도 직속기관과 사업소, 공사출연기관 또는 서울에 있는 남도학숙을 제외한 46개 중에 동부권에는 고작 8개만 존재하고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등 최근 전남도가 유치한 국가공공기관 역시 서부권에 집중되면서 이 동부권 도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순천시 의회는 전남 동부청사 신설로 이 동부권 도민들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됐지만 애초에 도청이 중부권에 위치했다면 쓰지 않았을 예산으로 도민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전남 중서부권 집중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순천시의회는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동부권에 좀 유치를 하자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런 건의안 채택에 대해서 곧바로 전남 서부 지역 정치권에서 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순천시 의회의 이번 건의안에는 고질적인 서부권 중심 행정은 즉각적으로 조정돼야 하고 향후 신설되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동부권 유치, 또 서부권에 집중된 행정기능의 동부권의 분산 배치, 전남 동부청사의 기능 강화 및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의 이 같은 건의안 채택과 관련해 전남 서부권 지역구인 목포시가 지역구인 박문옥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곧바로 언론기고를 통한 입장을 냈는데요. 예. 이 순천시 의회의 건의안 채택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특정 지역의 이익을 합리화하려는 위험한 발상이자 지역 이기주의로 전남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이 박문옥 도의원은 전남도가 지역 갈등을 조정한 책무가 있는 만큼 편향된 요구에 침묵하거나 미온적으로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전남도가 나서서 도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안목과
공동의 책임을 지고 그 과제를 완수할 분명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이 정리를 해보면 전남 동북권에 있는 순천시 의회의 균형 발전 요구가 지역 이기주의의 발상이고 전남도가 나서서 이 편향된 요구에 대한 대응하는 입장을 내라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도지사 입지자들의 출신 지역이나 또 선거 전략에 따라 전남 동서부 지역 간의 주민들의 갈등 또 지역 갈등이 수면 위로 노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예, 지역 정치권에서 각자 지역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좀 당연하겠지만 방식이 문제입니다. 그 행위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좀 유발시키는 퇴행적인 방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소식인데요. 광양시가 주민들의 산책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행자 전용 육교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육교 아래에 이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면서 이거 예산 낭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광양시가 광양제철소가 입지한 금호동과 마주하고 있는 이 마동 도심 산책로와 공원을 연결하기 위한 보행자 전용 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 일부에서 설치 지역에 이미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시민운동길 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23억 원을 들여 해당 구간에 길이 82m, 폭 2.5m의 육교를 연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광양시는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부 주민들은 해당 산책로가 인근 아파트 단지와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일부 시민들 외에는 이용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며 비용 대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양시의 역점 사업으로 육교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지자체들의 추세가 기존의 육교를 철거하고 오히려 환경보도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좀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와 또 시민들의 우려에도 상당히 타당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진행자님 지적대로 최근 광양 지역 일부 언론에서도 이 광양시의 육교 설치가 타 지자체의 행정 사례와는 역행하는 시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육교가 설치될 경우 지속적인 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이 기존 횡단보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부 주민들은 수십억 원을 들여 육교를 설치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사람은 이 육교를 오르내리는 것보다 이 편리를 위해 그냥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예산 낭비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최근 광양시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우선순위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될 때에 이 시민 체감 효과가 낮은 시설은 장기적으로 이 유지 관리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광양시의 육교 설치 사업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민들의 예산 낭비 논란에 대해 광양시는 일부 시민들이 산책로가 단절되면서 불편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했고 또 산책로를 끊이지 않게 연결하고 차량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안전성이나 편리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시민 입장에서는 일단 비용을 들였으니까 세금을 들였을 때 효과가 가장 좀 많이 나는 사업들을 원할 텐데 이러한 반발 나오고 있는 것 일부 이해 가고 또 광양시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전남 교육 관련된 소식입니다. 전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 지자체들의 협력 사업인 교육발전특구가 지역의 공교육 강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남도교육청의 업무 보고 과정에서 전남도 일선 지자체들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이 교육 관련 지원 사업이 추가될 것으로 봤는데 이름만 바뀌었을 뿐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 그대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이 교육발전특구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 교육부가 지정을 하고 있고 전남은 장흥군을 제외한 전남도 21개 시군이 특구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 도의회 교육위원인 이명석 의원은 이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지자체나 교육청이 특별한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고 교부받은 정부 예산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지자체가 교육발전 특구 사업을 좀 외면하고 있다라고 들리는데 그 이유는 뭘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전남도 교육청은 현재 추가적으로 대응 투자를 하겠다는 지자체가 아직 없고 지역별로 특화된 방향성을 갖고 가는 부분들로 이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부분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전남도 교육청은 지자체와의 협력 과정에서 이 교부금의 운영권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며 사실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일선 지자체들이 직업교육이나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투자에는 큰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는 교육발전 특구 주력 사업인 이 초중등 교육 과정에 대한 예산 투자가 일선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역 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발전 특구 사업 취지를 잘 못 살리고 있다. 이런 주장과 함께 전남도 교육청의 좀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할 텐데요.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부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벌써 10월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10월의 첫날이네요. 네. 10월이라니. 10월이라니 점점점. 네. 어떻게 10월 가을 좀 타십니까? 가을 되면. 가을을 예, 슬슬 타봐야죠. 가을 항상 타는 거니까 열심히 타야 되고. 아 그래요? 또 당연히 모르고 계셨어요? 우처럼 타야 되는 거예요. 타봐야죠. 같은 집에 사시면서 모르셨어요? 가을 원래 타시는 거? 등잔빛이 어두워가지고 가을을 이렇게 네. 파도 타듯이 타시나 봐요. 네. 아니 모름지기 잘 또, 타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불혹의 남성으로서 또 마을은 네. 말이 꼬이네요. 가을 좀 타면 안 됩니까? 가을 좀 타보겠습니다. 모두가 많이 이제 타세요. 정말 10월이면은 정말 완연한 네. 이제 가을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네. 기온은 완전히 가을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연말이 금방 올까봐 좀 시간이 빠른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요. 지금 또 이렇게 연휴 다음 주에 끝나면 명절 연휴가 또 다가오고 네. 그 지나면 연말이죠, 뭐 이제. 이제 한 살 연말이죠. 먹을 준비 또 해야죠. 네. 와우,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저희 아버지 연매 되시는 분들이 에이 내 나이 돼봐 하실 수 있겠지만 맞아요. 자, 오늘 화재 판결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재의 판결, 초코파이 절도 사건입니다. 예, 이 이제 기사로 많이 이제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초코파이와 이제 과자 이제 하나를 먹고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인데요. 이제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죄로, 그러니까 절도죄로 기소까지 됐고, 원래는 이제 약식 기소로 벌금 5만 원에 이제 기소가 돼서 이 해당 피고인이 너무 좀 억울하다. 왜냐면 이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정식 재판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도 이제 절도의 유죄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이 사건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물류회사 사무실 내에 비치된 그 초코 과자 간식을 경비원이 먹었다고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전 재판까지 갈 일인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듣고. 사실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라고 지금 많이들 불리고 있는데 이 과자 2개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은 1,05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초코파이 하나랑 커스터드 하나 이렇게 총 2개의 과자를 먹은 걸로 형사 고발까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벌금형이 선고되자 정식 재판 청구해서 정식 재판까지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예. 항소심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예. 아니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취득했다면 절도죄의 구성요건 자체는 충족을 하겠죠. 근데 하지만 얼마나 됐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이 관계를 보면 예. 경비원이 그 회사 내에 있는 어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를 먹은 사건이잖아요. 네. 과연 이것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일인지 형사 시스템을 통해서 다뤄질 만한 사건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논란이 계속 있는 것이고. 예. 그래요. 저희 사무실에도 냉장고 탕비실에 냉장고 있거든요. 네. 냉장고에 있는 맞아요. 간식이 저희는 이제 부서 차원에서 준비해 놓은 간식을 냉장고에 넣어둬요. 그래서 뭐 누구나 자유롭게 네. 뭐 직원이라면 그 간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뭐 저희 회사뿐 아니라
뭐 사무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당 회사의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평소에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직원분이 그냥 내가 먹을 거를 살짝 넣어놨는데 그걸 가져갔다라고 하면 또 절도로 오일될 수도 있고 복잡한 사안인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추가로 쟁점이 뭐예요? 말씀드리면 이제 이걸 먹은 사람이 협력업체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외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근데 이제 이 해당 피고인은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고 한 것은 그 냉장고에 있는 간식에 대해서는 뭐 다른 협력업체 직원들도 먹었고 그런 게 이제 허용이 되어 왔었다. 그래서 네. 나도 그게 허용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먹은 것이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는 이제 결국엔 이거 회사가 이거를 고소한 거잖아요. 네. 고소 고발을 한 거잖아요. 회사에서는 이제 뭐 먹더라도 보통 허락을 받고 먹었었지 이게 무조건 허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들이 재판 과정에서도 크게 쟁점이 됐었고 네. 1심 재판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피고인이 뭐 그 주변에 다들 이렇게 해왔다, 우리 사실관계다 이렇게 그냥 꺼내 먹었던 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입증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나 봐요. 1심에서는 네. 이게. 네. 그래서 그 피고인은 계속 일종의 관행이 있었고 예. 그리고 내가 절도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의사나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네. 관행적으로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꺼내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예. 이 증인이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기를 그것과 반대되는 증언을 한 증인이 있었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무 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1심에서는 이제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을 한 것이죠. 예. 그러고 이제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과자 2개 가격이 뭐 가격 하나로 개당으로 치면 한 1,0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따졌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가장 먼저 좀 들고요. 온라인상에서도 이게 이 과자 초코 과자의 그 아이덴티티가 원래 정이었는데 정이 아니라 이건 악이다 이런 반응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신임 전주지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좀 많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것이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제 기소유예 처분이 있잖아요. 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뭐 어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굳이 이제 재판에까지는 넘기지 않는 그런 이제 기소유예로 끝낼 수도 있는 사건을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에 대한 이제는 좀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대경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아서 뭐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측이 워낙 강한 처벌을 원했고 또 양측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소유예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피고인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 차원에서 어떠한 이제 가능한 조치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다. 왜냐하면 지금 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제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좀 검토해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것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한다라는 주장도 또 펼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측에서 그 노동자에게 제기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안 자체가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절대 끝까지 합의를 앉지 않겠다라고 우기면서 엄벌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어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려는 의도가 배후에 숨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노동계의 반발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일정 부분 좀 뭐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과연 이런 사안을 어쨌든 회사와 노동자와의 관계라면 예. 이런 형태로 풀었어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좀 착잡해지고 각박한 거죠. 좀 너무 각박한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저희가 다 알 수는 네. 없겠습니다만 보도에 나오지 않은 뭐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보도를 통해서 본 내용들로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자, 이번 초코파이 절도 사건 이걸 보니까요. 과거에 5,600원짜리 편의점 폐기 식품을 먹은 아르바이트생 사건과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건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을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음식을 판매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편의점에서는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 뭐 종업원에게 그 폐기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거든요. 이제 먹고 싶다고 한다면.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넘긴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 반반 족발이었나 봐요. 이제 그것을 꺼내 먹었는데 아마 이제 사건의 경위를 조금 보면은 이제 그 편의점 점주랑 이 종업원 사이에 뭔가 임금 정산 문제로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거 횡령죄다 뭐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약식 기소를 해서 2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는데 이제 정식재판 청구했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항소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비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 그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냥 항소 안 하는, 그러니까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그때 이제 종결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사건 이제 떠올리게 한다고 아까 그 신임 그 검사장도 이 사건을 굳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또 이 사건이 좀 회자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피해 금액이 적다라는 점, 그리고 점주와 어떤 노동자 간의 분쟁이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유사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사건 사실 무죄 판결이 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훔치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이 사건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그 폐기 처분 기준 시점이 일반 즉석식품은 7시, 그러니까 일반 즉석식품은 11시 반, 밤 11시 반, 그리고 도시락은 7시 반. 근데 이제 이 직원이 하는 말은 이 반반 족발이 도시락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도시락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 쌀밥이 있어야만 도시락인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인식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 사안이고 이 사건 역시도 지금 항소심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항소심에서도 어떤 절도의 고의나 인식, 뭐 불법 영득 의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강력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공분이 더 일지 아니면은 뭐 좀 일정 부분 수긍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나전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지금 닷새째 복구가 안 돼서 피해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리튬 배터리, 이게 화재에 좀 취약하기도 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물로도 꺼지지가 않아서 연소가 끝나야 불이 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건과 비슷한 화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아리셀 참사, 2.3 참사로 그 당시 23명이 사망을 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참극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최근 그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그 아들 박중원 총괄본부장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이 나왔는데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1심 판결부터 좀 살펴주시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바로 했습니다. 동시에 박중원 총괄본부장, 그러니까 박순관 대표의 아들이죠. 이 사람 역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기소된 아리셀 직원,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형량이 나왔고 일부는 금고형, 일부는 벌금형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뭐 주요한 이제 자세한 내용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예고된 인재라고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다수의 사망자를 낸 상황에서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중형을 선고한다라고 하면서 또 특히 대표와 본부장 간의 책임 분담이나 역할 분리 이런 것들이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표는 뭐 대외적인 업무만 할 뿐 실제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이 없다. 뭐 이런 내용들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박순관 대표가 형식적인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요 경영 판단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해왔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사업 철공할 책임자이자 경영 책임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내려진 형량 중에서는 지금까지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5년. 중대재해처벌법 이외에도 혐의들은 어떤 게 적용됐습니까? 이제
해당 임직원들에게 주요 적용된 법률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이제 파견 근로자에 관한 법률 이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됐고요. 네.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예. 그 당시 23명이 사망을 했고 아마 또 이거 말고 다친 분들도 꽤나 네. 많고 재산 피해도 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화재 참사로 2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러니까요. 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이 사실 이 사망자 23명 중에 다수가 또 외국인 근로자였고 많은 피해자들이 파견직 또는 비교적 근속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 판결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까지는 최고 형량이 고작 징역 2년 정도밖에 네. 안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중형이 선고된 배경을 보면 사실 이날 이제 판결문을 읽는 시간만 한 1시간 50분 거의 한 2시간에 가까웠다고 그래요. 해요. 근데 이제 그 예고된 인재라는 표현을 이제 재판부가 쓰면서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4차례의 화재와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와 같은 어떤 사전 교육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었고 비상구에 대한 접근 같은 뭐 그런 구조 자체도 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봤고 예.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는 이것이 이제 경영진이 주장한 것처럼 이거는 뭐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사고였다가 아니라 이건 충분히 어떠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좀 뭔가 안일하게 예.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대형 사고로 이어진 거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이제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죠. 예. 중대재해였습니다. 정말로. 그 외 아까 말씀하신 파견법 위반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들도 적용됐다고 하셨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로 당일 수요에 따라서 그날 일용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는 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사실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이번 RSS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불법 파견의 문제를 가장 크게 지적을 했어요. 이번 예. 판결에서도 상당 부분을 불법 파견과 관련된 문제에 좀 할애를 했는데요. 예. 희생자 아까 말씀드린 23명 가운데 20명이 불법으로 파견된 노동자리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파견법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 노동자 파견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SL은 수요에 따라서 이주 노동자들을 일용직의 형태로 공급받아서 위험한 생산 라인에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이제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인력난 때문이 아니라 군납전지의 품질 문제로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회사가 스스로 초래한 상황이다. 그리고 게다가 잦은 인력 교체로 안전 소방 교육이 사실상 무력화됐고 네. 비상구 접근조차 막혀 있어서 피해를 키웠다. 그래서 파견 노동자를 공급한 파견 사업주에게도 이번 판결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징역 2년형 선고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 불법 파견이 산재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과거 발생한 산재마저 은폐하는데 이용됐다는 점이 굉장히 불리하게 양형에 방해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징역형을 받았다고 한 파견 사업체 대표가 있다는 말은 네. 파견 사업체가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박순관 대표는 사고 이후에 불법 파견은 없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는 그 파견 업체인 메이셀이라는 회사에서 네, 했다라고 맞아요. 주장을 했거든요. 이 주장을 재판부는 인정을 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재판부는 이 파견 근로자들이 직접 생산 공정에 투입돼서 RSL 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일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판단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즉 형식적으로는 파견업체 소속인 것처럼 꾸미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RSL이 직접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이것은 법에서 말하는 불법 파견이 맞다라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인정이 됐어요.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업체를 통해서 파견을 한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게 형식은 아니고 취했는데? 형식 자체는 파견 업체에서 파견을 한 근로자인들인 예.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지휘나 감독하는 것은 전적으로 RSL에서 직접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나 모양새만 그렇게 갖춰놨을 뿐 이거는 예. 실질적으로 파견 금지된 파견을 한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특히 탈출 경로 라인 아까 말씀드린 리튬 배터리의 화재 위험과 화재 사고 대피 요령을 미리 좀 알고 있었더라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 이런 데에 대한 판단도 있었죠. 이 부분이 정말 좀 안타까운 건데요. 없었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해당 근로자들에게 리튬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과 그리고 만약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그리고 탈출 경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했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라고 재판부 지적하면서요.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아리셀 같은 경우에는 파견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그 교육이 굉장히 형식적이었고 심지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또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제 언어 문제 때문에 안전 지침조차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그 부분이 또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상 비상구 자체가 접근이 어려웠던 구조였던 것도 이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안전 교육하고 탈출 훈련만이라도 좀 제대로 했더라면 이 피해를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었지 않았냐. 그래서 이것은 예고된 인재였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가 아무리 뭐 이런 걸 했다고 쳐도 한 번 더 그 나라 언어로 혹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 대피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했어야죠. 하고 그쵸. 그 모의 훈련 같은 네.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했었어야 됐던 것인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에 이 판결에 좀 대표는 불복한 것 같아요. 네, 바로 이틀 만에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 이제 진행될 예정이죠. 예. 이번 아리셀 참사 1심 판결이 가지는 의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가장 강력한 이 처벌이라는 게 아무래도 의미가 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크게 좀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판결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기업들이 흔히 뭐 바지 사장을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CSO 같은 안전 담당 임원을 따로 앞세워서 실질적인 경영제 책임자는 책임을 피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형식적인 직위가 아니라 안전 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실질적인 권한자를 경영 책임자로 보겠다. 그래서 이름뿐인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을 책임을 지는 주체로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데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실효성을 확보했다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중형이 선고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입법 취지라든지 기업이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면 최고 경영자가 형사 책임을 진다. 이런 원칙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또 노동 현장의 안전 문화가 조금 더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자, 그리고 이런 참사가 난 지 불과 1년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비슷한 화재가 발생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전국이 완전 마비 상황이 왔습니다. 비슷한 화재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는 그동안 없었을까요? 뭐 없지는 않았죠. 이제 계속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이후에도 이거를 어떻게 이제 더 실효성 있게 그리고 어쨌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2023년 11월에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고 2024년도에는 또 개선 TF를 또 구성을 해서 뭐 좀 이제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뭐 처벌 요건을 어떻게 더 명확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다중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어떻게 더 강화할지 그리고 제재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는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작년 6월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났었고 이번에 또 이제 이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뭐 물론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지만 그래서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사안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을 갖게 되는 거죠.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도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도 정비의 속도와 강도를 계속적으로 좀 높여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이고 이 처벌 요건이라든지 책임 주체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부분들이 모호하게 남은 상태를 좀 빨리 해소시켜야 될 것 같고 예.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전 사업장 적용을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재해 발생했을 때 그걸 네. 사후적인 처벌이 아니라 예방을 중심에 둔 예방 중심의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제도가 없었다라는 비판 자체는 맞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제도가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화재 사태가 제도 허점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저희가 늘 어떤 사건이 있고 이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이 나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후에 뭐 처벌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늘 마지막에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방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예방 관련된 법이 좀 어쨌든 미비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십니다. 이게 그러게요. 미리미리 좀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고요. 저 중요한 건 일단 재발 방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큰 화재도 큰 피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2부에서는 23명이 사망했던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의 1심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인 징역 15년 선고된 이야기부터 최근 이 국가정보관리 자원관리원 화재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라서 한 주 쉬고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두 분?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집에서 푹 쉬어야죠. 뭐 법정도 당연히 쉬죠. 네. 빨간 날이니까요. 빨간 날 잘 쉬시고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은 수요일에 함께하는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의 이슈 체크. 노인들에게 노인들을 위한 정책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내일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네. 지난 주말과 오늘 지역 곳곳에서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좀 열렸더라고요. 네, 10월은 경로의 달이자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이 노인의 날은 날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대두되고 있는 노인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노인에 대한 공경과 또 감사한 마음을 새기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열렸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는 순천 해룡면에서 노인의 날 기념 행사와 주민 화합 한마당을, 어제 오전에는 광야금에서도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네. 오늘 순천에서 열렸고요. 예. 또 오늘 오전에는 여수시 노인복지관에서 2025 경도 문화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특별 이벤트로 이 소원 비행기 날리기와 짝꿍 노래자랑이 있었는데요. 소원 비행기 날리기? 네, 짝꿍 맞습니다. 노래자랑? 네. 우리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거예요? 네, 이 종이 비행기에 자신들의 소원을 담아서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또 함께 노래 부르면서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죠, 좋아, 잘했지. 잘하고 있어. 복지시설에서 상당히 많이 잘 되고 있지. 노인복지 많이 신경 쓰고. 아, 좋지요. 너무 즐거웠지. 즐거웠지. 상도 타고 추첨해갖고 건강. 이제 나이 먹었고 자식들은 지금 아들 알아서 살고. 예, 안 그래? 내가 몸이 건강해야. 이건 날려봐야 거기서 거기 그냥 날렸는데 그냥 쭉 한 게 기분이 좋대요. 그것도 안 해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이런 체험을 하니까 좋아. 아, 종이 비행기 재밌죠. 저도 네. 근데 마지막에 이걸 언제 날려봤는지 기억은 안 그쵸. 나는데 네. 기억은 안 나지만 날렸을 때 슝 날아가는 그 좀 시원한 맞아요. 기분 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근데 아이가 돼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지 않았나도 싶어요. 네. 듣기 좋습니다. 자, 이런 행사들을 좀 겪으시면서 그래도 노인들을 위한 또 당신들을 위한 행사들이 잘 마련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네. 했고요. 맞아요.
맞아요. 자,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평소 이 어르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노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수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가 진입됐습니다. 전체 국민 수의 20%가 네. 노인인 겁니다. 노인이고요. 노인 인구 기준, 이 나이 기준이 지금 몇 살이죠? 지금 65세입니다. 65세. 이 기준이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에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용이 되고 있어요. 40년 동안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학기술의 발달과 저출산, 고령화 등을 따져봤을 때 현행 65세 노인 연령은 좀 바뀌었던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요. 65세라는 기준은 좀 맞지 않다라고 한 몫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올려야 돼. 올려야 돼. 그게 지금 저 직장에서도 그 정년퇴임을 갖다가 지금 60에서 좀 올리지 않아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그것도 올려줘야 돼. 그거 이제 법적으로 좀 올려줘야 돼. 이게 65세는 이런 데는 알아주도 안 해. 60대 오면은 왜 저런 젊은 사람들이 왔지 그래. 65세는 진짜 65세 한창이지. 70부터 해야 노인이에요. 그래도 젊다고 봐. 70대 와도 젊다고 해. 아, 65세면 한창이지. 네. 맞습니다. 사실 맞아요.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65세가 이제 곧 되시거든요. 네. 그런데 뭐 저는 저희 부모님이어서 그런지 노인이라는 생각 전혀 안 들고 심지어 아직까지 손주도 없으신데. 그렇죠. 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좀 높아진 만큼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노인 인구 비율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복지나 연금, 고용 정책 등에 대한 지적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고령화가 심해지면서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출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게 더 가속화될 전망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노인들은 노인들에게 필요 이상의 지원이 되면서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세대에게 지원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 사각지대만큼이나 복지의 허점을 노려서 세워나간 지출이 많다는 것도 느낀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시죠. 되게 우리나라는 보면은 노령연금을 주잖아요. 그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갖고 이거 줘야 된다, 안 줘야 되는 거. 돈이 진짜 많은데도 돈 빼내고 이런 걸 받거든요.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싶더래요. 노인 뭐 연금 주지, 뭐 조금 거 하면은 뭐 보호해 주지. 나 혼자 살다가 영감 들어가시고 혼자 살다가 너무 저기 해갖고 딸을 오라 해갖고 같이 살아 이제. 근데 나 딸을 들어와서 살아라는 게 이렇게 복지 혜택이 안 되더라는 게.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다 있는 돈 이렇게 다 나눠주고 맨날 혼자 살라고. 그럼 노인 복지 혜택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근데 그게 다 나라 돈이 세금인데 이제 그것도 그런데 남들 타는 것 보면 막 좀 속상할 때가 있어. 나는 못하면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 그런 제도가 나라에서 그런 건 잘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네, 어르신들의 목소리 들어보고 왔는데요. 어르신들 당신들이 받는 그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네. 허점을 노려서 세워나가는 지출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네,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주셨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의외이기도 하고 그렇죠.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르신들 상대로 좀 지원되는 노인연금, 고령연금 또 네. 독거 어르신 지원 정책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네, 많습니다. 되게 많더라고요. 뭐 돈이 아니더라도요. 지원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작은 것들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뭐 필수 뭐 생필품이나 뭐 이런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과분하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여기서도 주고 여기서도 주고 이런데 이게 이제 독거 노인에 주는데 혹시라도 누군가 있으면 주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노려서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듣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이 노인 복지의 허점들도 직접 우리 어르신들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에 요거 좀 시간 떼서 네.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노인의 날이 노인을 공경하고 또 노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는 목적도 있지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그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도
목소리도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노인들의 목소리 대부분은요, 자신보다는 자식들이었어요. 우리가 주말부터 긴 추석을 포함한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당장 뭐 내일 모레부터죠. 네, 예. 맞습니다. 이런 연휴를 앞둔 노인의 날이라서 노인들은 오늘도 즐겁지만 자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연휴를 더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노인들이요, 노인 부부는 아니면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살고 있는 자식들이 보고 싶지만 자식들이 힘들까봐 언제 올 거냐 말보다는 연휴 잘 지내라, 이 말이 더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직장 있고 지금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귀찮게 오지 말아겠어.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뭐. 평상이도 한 번씩 오고 가고 하니까 쉬라고. 너가 오지 마라 그래도 그냥 제가 오면은 오는 거고, 이제 오면 안만 해도 또 저기지. 호주 가서 지금 애롭지. 손자가 또 보고 싶고. 근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또 올 건데, 이제 또 왔다가 또 가부르면은 또 나도 영 서운하고. 그 화상 거석으로 요새는 좋대.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마다 계속 아버님 잘 계십니까, 어머니 계십니까, 저희들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섭섭한 점이 있는데 어쩌고요. 이 노인의 날, 노인들의 즐거운 하루도 좋지만요, 지나온 많은 세월의 가치를 되새기고 또 앞으로의 삶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모두의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노인의 날 하루 앞두고 오늘은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노인 정책들 또 어르신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0월 1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